4월 2일부터 8일까지 이집트 요르단, 5월 1일부터 7일까지 그리스 산토리니를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됩니다. 다녀오신 분들의 후기 그리고 신청 방법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세계사엔 교회사, 세계사와 함께 푸는 스토리텔링 교회사 시간입니다. 저희들이 종교의 역사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는 1453년부터 30년 전쟁이 마무리되는 1648년까지의 시간을 루터의 종교개혁, 아우구스부르크 화의, 낭트 칙령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죠. 자, 제가 지난 시간 동안 터키, 튀르키의 스터디 투어를 다녀오느라고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종교개혁 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종교개혁 시대 5인방 살펴보았죠. 바로 카를 5세, 프랑스와 1세, 그리고 레오 10세, 슐레이만 대제, 그리고 헨리 8세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역사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왼쪽부터 카를 5세, 그리고 가장 왼쪽에 헨리 8세가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살펴볼 주제는 바로 종교개혁 전야를 주제로 바로 루터의 등장 이전, 한 세기 전 개혁을 부르짖다가 의연하게 산화된 거장들 모두 화형당했죠. 바로 존 위클리프, 얀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 가장 앞서죠. 존 위클리프,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영향을 받은 얀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인물 사진들을 한번 보시죠. 위클리프, 그리고 후스, 그리고 사보나롤라 이렇게 되는데요. 자, 존 위클리프, 종교개혁의 선구자라는 주제로 오늘 종교개혁의 선구자 역할을 했던 존 위클리프의 사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존 위클리프는요, 가장 먼저 중세 교회를 비판한 인물로서 바로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의 주장의 핵심은 바로 세속의 통치권이 이 부패한 성직자들을 징계해야 한다는 건데, 이건 교황청의 주장과 정반대죠. 교황청은 이 부패한 세속을 누가 심판해야 된다? 바로 성직자들이, 교황이 심판해야 된다, 징계해야 된다 했는데, 바로 당시는 굉장히 교회가 타락한 시대였다. 자, 아비뇽 그리고 로마의 교황청이 서로 이렇게 대분열한 그런 상황에서, 자, 세속의 통치권이 부패한 성직자들을 징계해야 한다고 전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면서 주목을 받게 되죠. 자, 인간은 창조주와 직접적인 신앙을 수립해야 한다. 그래서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성물이라든지 성자를 비롯한 모든 중간에 걸리적거리는 것들, 심지어 교황까지도 부정한 것으로 주장을 했죠. 그의 비판의 정점은 바로 교황이었습니다. 자, 베드로는 가난한 어부로서 금과 은을 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후계자임을 자처하는 교황이 정반대로 탐욕의 삶을 살고 있다고 그는 통렬하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교황이 청빈하고 겸손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고 설파했죠. 그의 사상의 핵심은 바로 이 교회를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이 선택받은 자들의 모임으로 주장한 것이다. 자, 그가 유명한 말을 남겼죠. 바로 교황도 선택받은 자가 아니라면 적그리스도의 종의 다름 아니다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자, 근데 영국의 철학자요, 신학자로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인물인데, 살아서는 탄압을 받고 또 사후에는 그의 뼈가 부관 참시되어서 화형을 당했죠. 하지만 그의 뒤를 이어서 체코의 보헤미아 얀 후스, 그리고 신성 로마 제국의 작센 선제후국의 마르틴 루터, 그리고 스위스의 쯔빙글리가 순차적으로 등장하면서 이 위클리프의 행적과 사상에 대해서 재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현재는 마르틴 루터의 무려 150년이나 앞서서 종교개혁을 외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평가받는다는 것이죠. 그는 어린 시절부터 조기 교육을 받아서 이제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계속해서 신학과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1377년경, 그러니까 에드워드 3세가 사망하고 그의 장남인 흑태자 에드워드가 1년 전에 죽었죠. 그리고 손자 리처드 2세가 즉위한 상황. 바로 에드워드 3세가 죽고 흑태자 에드워드 장남, 그가 바로 1477년에 죽는데 그 전해인 76년에 죽죠. 그리고 리처드 2세 10살짜리 리처드 2세가 죽으면서 그의 삼촌인 랭카스터 공이 섭정이 된 해에 바로 이 위클리프가 외교관으로 활약하게 된다. 섭정인
랭카스터 공은 위클리프의 명망을 듣고 그를 궁정으로 초빙을 하죠. 당시는 이 아비뇽과 로마로 교황청이 분리된, 대분열된 그런 상황에서 서로가 정통성을 주장하면서 외교전으로 대혼란이 벌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영국은 아비뇽 교황 시대에도 이 백년 전쟁 중 이 프랑스 편만 노골적으로 드는 교황을 대놓고 무시했죠. 한때 이 전쟁에서 전황이 유리할 때는 이 아비뇽 교황청 앞에 가서 이 대포를 들이대고 무력 시위로 교황을 위협하거나 또 돈을 뜯을 정도로 이 아비뇽 교황과는 사이가 험악했죠. 자, 1377년 이제 아비뇽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복귀합니다. 하지만 그간 위세를 누리던 프랑스 추기경들이 대거 숙청되면서 이 친 프랑스 추기경들은 로마에 있는 그 교황과 대립적으로 이 아비뇽에서 새로운 교황을 옹립하면서 바로 로마 그리고 아비뇽 교황청 대분열 시대를 맞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각국은 국익에 따라서 이제 각각 지지하는 교황을 선택하면 됐죠. 당연히 영국은 이 프랑스가 미는 이 아비뇽 교황을 거절하고 로마에 있는 우르바누스 6세를 지지했습니다. 당시 위클리프는 막장으로 가는 유럽 상황에서 외교관으로 맹활약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위클리프는 교황과 이 교회에 대해서 혐오감을 느끼면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갖기 시작한 것으로 보여요. 자, 바로 이 아비뇽과 로마 교황청의 이 개싸움 이전 투구를 보면서 교회와 세속의 통치자들이 나아가야 될 길을 제시하는데, 근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치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아 섬김받는 존재가 아니라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지배자의 이득이 아닌 피지배자의 이득을 추구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한 통치자라면 하느님에 대한 반역이고 교회의 권력이 영적 한계를 벗어나 세속 권력을 추구하고 확장하는 것은 비합법적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자, 평소라면 전혀 먹히지 않을 얘기였지만 당시 영국은 제 앞가림도 못하는 주제에 세금만 뜯어가려는 이 두 교황청에 신물이 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그의 주장에 민중들 뿐만 아니라 지배층까지도 열광적으로 지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도덕적인 비판에 그치지 않았는데 이 현재의 문제가 이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과 위배되는 데 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는 이 성경의 권위는 교황보다 위에 있다. 오직 성경만이 기독교 세계의 유일한 표준이며 또 교황의 권위나 제도는 성경상 아무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한 종교는 이 교황의 말보다 성경 말씀을 개인이 직접 읽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모국어인 영어로 성경 번역을 시도했죠. 그러면서 같은 시대에 등장했던 이 제프리 초서의 대작인 캔터베리 이야기와 함께 이 영어 성경은 영어 보급과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되죠. 하지만 그는 1381년 이 화채설을 비판함으로써 탄핵되는데요. 이 화채설은 1215년 4차 라테란 공의에서 확정된 교리인데 바로 이는 그의 지지자였던 권력자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축사가 끝난 후에도 빵은 빵이고 포도주는 포도주다. 이 빵과 포도주에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은 맞지만 빵의 본질은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신비적 형태로 성찬에 임재하므로 빵은 본질적으로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빵이 실제 예수님의 살로 그리고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피로 변화된다고 하는 화채설을 부인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권력자들 뿐 아니라 이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들도 의문을 제기하면서 이 위클리프의 지지자는 소수로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리고 1481년 옥스퍼드 대학에서 이단으로 그는 선고되면서 결국 궁정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결국 그는 은퇴해서 조용히 저술 활동에만 집중을 하죠. 한때 생활고 때문에 왕실에서 하사받은 저택이나 개인 소유의 교구를 팔아서 생활을 할 정도였다. 1384년 그는 과격한 사상에도 불구하고 순탄하게 생을 마치게 되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는가? 바로 이 아비뇽 로마의 교황청 분열로 인해서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교황권이 수립된 후 공의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그리고 유골을 꺼내서 모욕을 주고 그 유골을 태워서 강에 뿌렸죠. 자, 유골의 재가 대양으로 흘러갔듯이 바로 그의 사상도
대륙으로 퍼져서 자, 보헤미아에서 한 인물이 위클리프의 책을 읽고 개혁의 선구자가 됩니다. 그가 바로 체코인의 아버지로 불리는 얀 후스인데요. 이 얀 후스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1389년 리처드 2세가 쫓겨나고 섭정, 이 랭카스터 공의 아들인 헨리 4세가 왕위를 찬탈하죠. 자, 이렇게 하면서 벌어졌던 바로 에드워드 3세 장남계열의 바로 리처드 2세가 2세의 왕위를 바로 삼촌이었던 랭카스터, 여기 삼촌은 이제 섭정에 만족했는데 그의 아들인 헨리 4세가 왕위를 찬탈하면서 바로 이 랭카스터 가계로 이제 왕자가 넘어가는 거. 우리 지난 영상에서 그 장미전쟁에서 한번 자세히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서 헨리 5세가 있죠. 헨리 5세. 바로 헨리 5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바로 위클리프 추종자들은 화채설을 부인해서 이단으로 몰려서 결국 극심한 박해를 받게 됩니다. 위클리프 추종자들은 영국의 작은 마을까지 두루 다니면서 자신들의 새로운 신앙을 설파했는데 이들을 가리켜서 이제 뭐라고 불렀는가? 롤라드파, 즉 떠드는 자, 제잘거리는 자, 뭐 그런 뜻으로 롤라드파 이렇게 조롱하면서 불렀다고 하죠. 마침내 1415년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교회 대화합이 이루어지면서 자, 교황 요한 23세는 위클리프에게 영향을 받은 당시 얀 후스를 이단으로 선고하면서 그리고 그의 영향을 준 이 위클리프 역시 부관 참시 후 그의 저작들과 함께 불태워 버립니다. 그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100여 년 후 개신교 종교개혁가들의 주장인 바로 성서 중시, 그리고 전통주의 반대, 그리고 성인, 성물, 성상 숭배 반대, 그리고 죽은 자에 대한 미사 폐지 등 이 주장이 상당히 비슷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불립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바로 이 신비주의건 또 수도회주의건 간의 기존 질서를 인정하며 단지 도덕성 회복에 치중한 반면 위클리프와 그의 뒤를 이은 얀 후스 그리고 마르틴 루터 등은 이 중세 신학이 잘못되었고 또 이 잘못된 신학이 교회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고 주장함으로써 자, 종교개혁 운동을 이끌게 됩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바로 아우구스티누스주의 학문을 위주로 공부했는데 이는 당시 유럽에 만연했던 이 토머스 아퀴나스의 학문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죠. 일찍부터 영국 출신의 이 둔수 스코투스 그리고 오컴의 윌리엄 같은 대학자들은 이 파리 대학교의 스콜라주의 즉 아퀴나스의 신학에 강한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우구스티누스의 은총론 그리고 칭의론으로 돌아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죠. 그리고 이 중세 신학이 펠라기우스주의에 물들었다면서 신학적으로 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를 주장합니다. 자, 마르틴 루터와 장 칼뱅 모두 이 아우구스티누스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이 중세 신학과 교회를 비판했죠. 그리고 종교개혁의 모토가 스콜라 철학에 오염된 신학을 바로 세운다는 취지였기 때문에 바로 그 결이 바로 상당히 같다. 자, 그런 면에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 불린다는 것이죠. 자, 위클리프는 이 보헤미아의 개혁운동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당시 이 잉글랜드의 국왕인 리처드 2세의 왕비가 이 보헤미아 출신의 안나였어요. 그래서 이 왕비를 따라서 잉글랜드로 건너온 이 보헤미아인들이 자, 위클리프의 학문과 신학을 열성적으로 받아들였고 이게 바로 다음 영상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체코 이 보헤미아의 아버지인 얀 후스에게로 이어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오늘은 종교개혁의 전야로서 바로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활동했던 존 위클리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